우리는 부서진 것이 아니라 상처 입은 것입니다. 세계적인 트라우마 전문가 가보르마테 박사가 남긴 말입니다. 이 한 문장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고통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했습니다. 트라우마가 평생의 족쇄가 아니며 우리의 아픔 속에는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죠. 세상은 우리에게 종종 이야기합니다. 아픔은 억누르고 감정은 무시하고 빨리 잊어버리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합니다. 당신에게는 아무런 결함이 없습니다. 당신의 상처 아래에는 온전한 당신의 모습이 존재합니다. 이 여정은 자신을 고치는 과정이 아닙니다. 비난이나 판단 없이 마침내 온전한 연민으로 자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과정입니다. 어느 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자궁암 말기 진단을 받고 몇 달밖에 살지 못할 것이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잘 죽는 법에 대한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녀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잘 죽기 위해서는 먼저 잘 사는 법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요. 삶과 죽음은 그렇게 서로의 손을 단단히 맞잡고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잘 사는 법을 깨닫자 그녀의 암은 기적처럼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기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내면에 잠재된 치유와 재탄생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각자는 자기 자신을 잉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나를 잉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새로운 생명에게는 자신만의 임신 기간이 필요합니다. 자연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정성껏 보살피고 기다려줄 수 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새로운 나를 탄생시키는 여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한 여성이 자신의 삶을 통해 처절하게 깨달았던 본성과 양육, 그리고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15살에 집을 나왔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제 머릿속에는 늘 한 가지 질문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본성 대 양육에 관한 것이었죠. 만약 내가 제대로 된 보살핌, 즉 양육을 받지 못했다면 과연 나는 나의 진짜 본성을 알 수 있을까? 아니면 나는 이미 잘못된 환경에 의해 프로그램되어 버린 걸까? 내 인생은 이미 결정되어 버린 것일까? 15살 소녀가 품기에는 너무나 우울하고 무거운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유전적인 유산만큼이나 감정적인 유산도 물려받았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세대를 거쳐 내려온 무의식적인 감정의 언어 같은 것 말입니다. 어릴 적 저희 집에는 카라멜이라는 이름의 토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토끼는 닭들과 함께 자랐습니다. 카라멜은 닭들과 어울려 놀았고 스스로를 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닭처럼 부리로 음식을 쪼아 먹고 닭처럼 뒤뚱뒤뚱 걸었죠. 심지어 암탉을 대신에 둥지에 앉아 달걀을 품어주기도 했습니다. 정말 귀여운 모습이었죠. 하지만 15살에 독립해서 홀로 세상에 던져진 저는 문득 섬뜩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만약 내가 바로 그 닭장 속 토끼라면 어떡하지? 만약 내가 평생 진짜 토끼다운 본성을 모른 채 살아가야 한다면 그 생각은 저를 깊은 공포에 빠뜨렸습니다. 저는 제게 각인된 신경학적 프로그래밍, 그 환경이 만들어낸 껍데기 아래에 있는 진정한 제 모습을 찾을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호기심과 성찰, 그리고 글쓰기를 통해 그 길고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 여정에는 수많은 죽음이 함께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수많은 것을 놓아주고
감정적인 죽음을 겪고 트라우마를 마주해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깊고 어두운 감정의 죽음 속에서 오히려 고요한 지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에 저항하는 대신 그 안에서 긴장을 풀고 마음을 열고 확장하는 법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죽음을 신뢰하고 자연의 과정을 신뢰하고 슬픔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나를 덮치도록 허용했을 때 그 어둠 속에서 역설적이게도 저는 큰 위안을 느꼈습니다. 어두운 공간 저편의 수평선에서 희미한 빛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삶과 죽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하나 없이는 다른 하나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요. 제가 이혼이라는 하나의 관계의 죽음을 겪고 있을 때 제 안에서는 새로운 일부가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한 발은 죽음의 세계에 다른 한 발은 탄생의 세계에 딛고 서 있는 것과 같았죠. 그래서 저는 어떤 날은 온전히 저의 죽음을 돌보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날은 제게 다가올 다음 삶은 어떤 모습일지 호기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의 죽음의 질이 내 다음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을요. 저는 16살 때부터 공황 발작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무엇인지 몰랐고 그것을 설명할 단어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공황 발작은 광장 공포증으로 이어졌고 저는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샌디에이고에서는 직장 상사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했다가 차에서 생활하게 되었고 그 차마저 도둑 맞아 결국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는 제 몸을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만성적인 신장염과 방광염에 시달렸죠. 저는 음식을 약처럼 사용해서 몸을 치유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반에는 인터넷도 없었고 건강 정보를 찾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숙을 하면서도 유기농 식품을 훔쳤습니다. 이왕 훔칠 거라면 건강한 것을 훔치는 게 낫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방광염에 좋다는 크랜베리 주스뿐만 아니라 감염으로 거칠어진 방광 내벽을 복구하는데 도움이 되는 점막 생성 음식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어느 날 가게에서 드레스를 훔치려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15살, 불행한 통계 중 하나가 되지 않겠다던 저의 큰 목표는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길거리의 또 다른 불행한 통계일 뿐이었습니다. 그때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행복은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에 달려있지 않다. 그것은 오직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는지에 달려있다. 저는 제 삶을 생각 하나하나부터 바꿔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만성적인 불안감에 시달리는 저는 제 생각을 실시간으로 인지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늘 해리 상태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한 가지 기발한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생각은 행동으로 나타나고 특히 손은 생각을 실행하는 도구다. 그렇다면 내 손이 하루 종일 무엇을 하는지 관찰하면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저는 2주 동안 제 손이 하는 모든 일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무엇을 찾으려는지도 모른 채 그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2주 후 노트를 다시 펼쳐보았을 때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제 공황 발작이 사라진 것입니다. 저는 공황 발작이 사라졌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실험이 예상치 못한 거대한 부수 효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제가 우연히 발견한 것은 바로 현존, 즉 현재에 머무는 것의 힘이었습니다. 저의 걱정은 도둑과 같았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에 투영하며 현재의 저를 훔쳐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집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다면
도둑을 찾으러 집 밖을 헤맬 것이 아니라 집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그 순간만이 제가 저 자신을 지키고 저를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이 발견은 저를 무척 흥분시켰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더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단 2가지의 기본적인 존재 상태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확장된 상태와 수축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저의 모든 생각과 감정, 행동은 이 2가지 상태 중 하나로 귀결되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2개의 섹션을 만들었습니다. 확장과 수축. 그리고 한 달 동안 제 몸이 이완되고 열리고 확장되는 느낌이 들 때마다 그 순간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느끼고 행동했는지를 즉시 기록했습니다. 반대로 몸이 긴장되고 움츠러들고 수축될 때마다 똑같이 기록했습니다. 그 기록 속에서 저는 명확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의 내면의 대화였습니다. 그것은 제 자신을 더 잘 알게 해주는 비밀 지도와 같았습니다. 제 삶을 돌이켜보면 마치 2개의 의식이 공존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제 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명확히 인지하는 관찰자로서의 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혼란스러워하고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온갖 문제를 일으키는 또 다른 내가 있었습니다. 글을 쓰는 행위는 그 관찰자로서의 내가 목소리를 내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5살 때 교회에서 오빠가 하는 연극을 보다가 큰 충격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모두 8살짜리 아이들이었지만 넥타이를 맨 아이는 사장님, 멜빵 바지를 입은 아이는 농부, 원피스를 입은 아이는 엄마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나이인데 단지 옷만으로 다른 역할을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부모님을 포함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역할을 연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현실감을 잃었습니다. 한동안 세상이 진짜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관찰하는 능력은 제게 큰 선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8살에 술집에서 노래를 부를 때 저는 어른들의 고통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술과 분노 혹은 다른 것들로 고통에서 벗어나려 하지만 누구도 고통에서 달아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절대로 술이나 마약에 의지하지 않겠다고,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정면으로 마주하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글쓰기는 그 고통의 날카로움을 견딜 만하게 만들어주는 저만의 약이었습니다. 나중에 저는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말을 넘어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나는 내 생각을 인식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나는 내 생각이 아니라 그 생각을 바라보는 관찰자였습니다. 관찰하는 나와 관찰되는 생각, 그리고 나의 행동 사이에는 틈이 존재합니다. 저는 그 틈을, 그 공간을 최대한 넓히려 노력했습니다. 의식적으로 더 현존하며 관찰하는 근육을 키우고 행동하기 전에 잠시 멈추는 연습을 했습니다. 제게 그 이미지는 번데기와 같았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제가 번데기의 겉껍질이라고 믿었습니다. 사회와 환경이 저에게 가르친 행동 방식, 오해와 상처에 대한 반응으로 형성된 성격, 세상에 대한 견해들이 바로 그 껍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내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나는 번데기 안에서 소용돌이치는 다채로운 색깔들이었습니다. 저는 관찰자가 됨으로써 제가 껍질이 아니라 그 안의 색깔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색깔, 저의 진정성에 따라 행동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시 양육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리 프로그램된 신경학적 반응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형성된 반응을 통해 저의 삶을 창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기나긴 여정을 마무리하며 우리는 한 가지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고통은 달아나거나 지워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고통은 우리를 형성하는 스승입니다. 우리가 짊어진 상처는 패배의 증표가 아니라 치유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용기와 연민으로 우리의 고통을 마주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이야기를 다시 쓸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지혜를 가슴에 품고 우리의 인간적인 불완전함을 끌어안읍시다. 고통을 인정하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는 가장 큰 힘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처는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통해 진짜 나를 만나는